자, 그러면 1강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1쪽 피시면 돼요. 언어 파트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거 나와 있는 부분 있죠. 1번부터 한번 가볼 텐데요. 뭐 이게 가나다라로 문단의 번호를 매겨주곤 있지만 이건 장문독해입니다. 그죠? 한 문단 한 문단이 다른 글들이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글을 문단별로 표시만 해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문독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장문독해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실 게 뭐죠? 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시간 관리를.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분들, 수험생분들이 이 시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묻지마로 푸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적성이 엄밀히 말하면 이 글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워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결국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당황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실수를 유발시키는 시험이 인적성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시간적으로 프레스 많이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뒤에서 그냥 다 찍으세요. 뒤에서 다 찍습니다. 아니면 그냥 손 놓고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 이 인적성에서 언어 파트는요, 끝까지 푸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정말 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기업 또는 일부 좀 쉽게 나온 해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은 시간적으로 프레스를 엄청나게 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까지 못 풀어요. 이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정답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읽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찍거나 못 풀거나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푼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고요. 그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포인트를 잡고 가면 결국 승부가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포인트가요? 이거예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내세요.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시간입니다. 정답 잘 맞추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포인트가 정답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푸세요. 그분이 살아남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장문독해서 시간 관리를 하시려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떻게 되셔야 되냐? 여러분들께서 쿨하셔야 돼요. 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들이 난이도가 있고, 뭐 난이도는 뭐 대부분 쉬운 지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배경 지식, 그러니까 스키마에 맞는 지문이 있고 안 맞는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키마에 맞는 지문이 나오죠? 그러면 정말 빨리 읽습니다. 재밌게 빨리 읽죠. 그죠? 그런 지문이 나왔죠? 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제가 그것까지 짚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배경 지식에 잘 맞는 지문이 나오죠? 읽고 푸세요. 그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되게 빨리 읽으면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답도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왜냐? 본인이 읽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꼭 안 읽히는 지문이 나온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학교 다 졸업하신 분들이고 어느 정도 독해력, 인지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그 중에 한 7, 8지문은 다 거의 빠르게 읽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7, 8지문까지는 좀 오바라고 한다면 적어도 6, 7지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풀 수 있는 수준의 지문들입니다. 그런 지문들은요, 어떤 요령이 필요 없습니다. 빨리 읽고 푸세요. 아시겠죠? 빨리 읽고 푸세요. 그럼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읽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알아서 막 응용도 되세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안 읽히는 지문 3, 4문 지문입니다. 그 녀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적었죠? 쿨해지세요. 쿨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지문을 놓치더라도 시간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쿨한 마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쿨한 거냐? 자, 보실게요. 자, 제가 독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 이게 인적성에 정말 최적화된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최대한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시간을 잃지 않으면서 독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있어요. 장문 독해라 하면 보통 한 800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문단 있죠. 그죠? 4문단 있어요. 3문단짜리도 있고 뭐 5문단짜리도 심지어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능 지문이랑 비슷한 모양으로 가요. 그러니까 보통 인적성은, 원래 가장 포멀한 인적성은 이렇게 장문이 나오더라도 이게 한 문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문 나오고 한 문제, 보통 이거거든요. 그런데 수능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지문 하나 나오고 3, 4문제 나왔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3, 4문제까지는 아닌데 한 2문제, 근데 심지어 3, 4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3, 4문제짜리 이런 것도 실제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한 2문제 이상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수능화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4문단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2문단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할게요.
이 문단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글을 어떻게 읽냐? 여러분들이 읽는데, 잘 들으세요. 읽는데 이 어려운 부분을 만나죠? 그럼 어떡하라고요? 한 글자 뭐였죠? cool. 건너뛰세요. 그 부분을 읽어내려고 연연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그 부분을 읽어내시려고 연연하시면 뭐를 잃게 돼요? 시간을 잃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적 개념이 항상 우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강조드리는 건 그냥 인적성에서는 포커스가 언어 영역에서는 시간에 딱 맞춰 있으셔야 돼요. 시간보다 중요한 건 없다. 딱 이 생각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읽히는 부분이 있다. 쿨하게 건너뛰시라 그 말입니다. 단 그 부분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는 알고 건너뛰세요. 제가 항상 들어드리는 요거 뭐 여러 기업 들어보셨던 분들, 제 수업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 예가 벌써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도 또 들으세요. 뭐 몇 분 안 걸리는 얘기니까. 이게 가솔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문단이 가솔린 엔진 중에서 점화 플러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 점화 플러그 설명 들어가는데 난 문과 출신이고 딱 봐도 안 읽히게 생겼어요. 몇 줄, 몇 뉴턴 나옵니다. 읽기 싫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너뛰시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다른 시험이면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다른 시험이면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인적성은 이러셔야 돼요. 왜죠? 시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쿨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건너뛰세요. 단 건너뛰시되 가솔린 엔진의 점화 플러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 하고 건너뛰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예를 들어서 점화 플러그 내부를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뭐에 들어갈 거예요? 점화 플러그 내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생각인 거죠. 그런데 알아들었으면 땡큐입니다. 근데 못 알아들었으면 어떡해요? 건너뛰세요. 심지어 여기마저 어려웠어도 건너뛰시라 그 말이에요. 단 뭐는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가 점화 플러그 내부의 어떤 원리, 좀 더 점화 플러그 내부의 어떠한 또 부품, 그런 기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냐고 또 건너뛰시라고요. 아시겠죠? 이처럼 가솔린 엔진은 점화 플러그가 중요하고 그 점화 플러그 안은 어떤 원리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는 글들이었구나 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느낌 오셨습니까? 그럼 벌써 어떤 느낌의 글이에요?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 운을 띄우면서 점화 플러그, 그리고 그 점화 플러그 안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셨죠? 이러시면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꼭 문단별로 건너뛰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문단별로 건너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 읽히는, 안 읽히는 부분, 잘 못 읽겠는 부분, 그런 부분들 위주로 건너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안에서 어떤 두 줄이 어려웠어요. 그럼 그 두 줄을 건너뛰세요. 이해되셨죠? 이건 진짜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단어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그 단어 건너뛰어야죠.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이게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 단어에서부터 문단까지 건너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정말로 최악의 상황 가정하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솔린 엔진에 대한 글인 건 알겠어요. 하나도 안 읽혔어요. 딱 봤더니 그런데 뭐 점화 플러그 얘기 나오고 뭐 그 점화 플러그 안에 뭔 얘기 나와요. 그럼 그냥 그렇게 건너뛰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글이구나 하고 문제를 바로 푸셔야 돼요. 어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어떻게든 읽어내겠다고 두 번, 세 번 읽으실 거예요? 그럼 최악이 됩니다. 왜 최악이 되죠? 뭐를 잃죠? 시간을 잃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안 읽힐 글입니다. 아시겠죠? 이 글은 여러분들 스키마에 안 맞기 때문에 애초에 못 읽어낼 글이에요. 아니면 읽어내더라도 시간을 너무 써야 될 글입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읽힐 글, 어차피 잘 안 읽힐 글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뒤에 글을 못 읽었어요. 근데 이 뒤에 글은 여러분들이 읽을 수도 있는 글일지도 모르는데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안 읽힐 글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글을 날리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그거죠.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쿨하게 건너뛰시고 일단 문제 푸시고 시간 절대 날리지 마시고 끝까지 풀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읽히는 지문들은요. 빠삭하게 읽고 풀고요. 안 읽히는 녀석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또 그럼 선생님 어차피 안 읽혔으니까 얘는 못 풀겠네요. 못 풀까요? 자, 그럼 정답이 아니죠. 그죠? 못 풀지도 않습니다. 풀 수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저분해서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단이 진짜 어려웠어요. 이 문단이 진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안 읽혔어요. 건너뛰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그러면
이 글은 내가 엄밀히 말하면 정말 자세하게 읽지는 못한 글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문제 못 풀까요? 아니요, 푼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축복인 게 대기업 인적성이 크게 언어 파트에서 문제 유형이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주제 찾는 거. 두 번째, 일치불일치예요. 일치불일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제 찾는 거, 말만 달라요. 요지는, 뭐 취지는, 중심 문장은, 중심 내용은, 발문에 단어만 다르지 주제 찾는 문제들이 널렸어요. 그럼 주제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글을 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못 읽은 거하고 주제 찾는 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까 그 글의 주제는 뭐예요? 가솔린 엔진과 그 점화 플러그의 이죠. 맞죠? 아니 제가 어떤 글을 읽어드렸나요? 그거 아니죠. 그냥 큰 맥락만 짚어드렸죠. 그 큰 맥락이 뭐예요? 소위 얘기해서. 주제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제 찾는 데는 0.0001%도 영향 못 미칠 수도 있는 게 주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글을 못 읽어도 주제 찾는 거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관련이 없어요. 이건 그냥 풀 수 있어요. 심지어 요령이 붙으신 분은 이제 문제 풀 때 선택지 먼저 보시죠. 이게 주제 문제인지 일치불일치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짜리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옛날식 약간 일반적인 비문학 유형이라고 한번 가볼게요. 장문독해. 그랬을 때 딱 문제를 딱 봤더니 주제 묻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간이 좀 자기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읽을 수 있는 글에도 그냥 건너뛰셔도 돼요. 막말로. 아시겠죠? 왜죠? 아니 어차피 다 안 읽어도 주제 찾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 유형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벌써 부담감을 그냥 탁 내려놓으세요. 그냥 탁 내려놓으시고 대충 진짜 그냥 조금만 아주 0.1%만 안 읽혀도 건너뛰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막 읽으셔도 풀린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건너뛰면서 읽으면서 맥락 잡는 그 연습이 되신 분에 한해서요. 그래서 이 도트신 분들은요 주제 문제 딱 나오죠? 그러면 안 읽어요. 안 읽고 한 1문단 정도 읽고 그 다음에 맥락만 살짝 봅니다. 어떤 맥락인지. 그 다음에 이런 글이구나 하고 바로 체크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따라서 정말 도트죠? 그러면 자 주제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 글은 뭔 내용인지 몰라도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그냥 생겨버리십니다. 자, 주제 문제는 문제 없다라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주제는 그렇다 치고 얘는 어떡할 거예요? 일치불일치는 어떡하죠? 일치불일치는? 얘는 못 풀까요? 정답일까요? 못 풀까요? 아니요. 얘도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선택지가. 4개짜리 선택지, 5개짜리 선택지 기업마다 다를 수 있지만 5개짜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일치불일치 문제 나왔어요. 1문단에서 확인됐어요. 3문단에서 확인됐습니다. 4문단에서 확인됐어요. 2개 남았어요. 2, 3문단. 근데 운 나쁘게도 정말 슬프게도 여기에서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2개 중에 하나 못 풀까요? 아니에요. 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대기업 인적성은 정말 다행스러운 게 뭐냐? 약간 수능보다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라 그 말이에요. 수능보다. 그러니까 수능 난이도에 비문학 지문에서 한 중위권, 중하위권 지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실 때 생각해 보면 수능에서 진짜 어려운 비문학 나오면 그냥 이거 손도 못 댔죠. 그죠? 수능은 실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 인적성은 정말 손도 못 대요라는 지문이란 건 나오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능만큼 여러분들을 그렇게 심도 있게 테스트할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게 이게 대기업 인적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러운 게 뭐냐? 여기 2번, 여기 2문단에서 2번, 4번을 물어보더라도 절대 뭐를 안 물어보냐? 함축적 맥락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 함축적 맥락을 물어보지 않아요. 무슨 맥락을 물어보냐? 표면적 맥락을 물어봅니다. 함축적 맥락을 묻지 않고요. 이거 표면적 맥락을 물어요. 아이고 X를 쳤네요. 표면적 맥락을 묻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표면적 맥락을 묻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글자로 드러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간에 어떠한 의미를 숨겨놓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완전히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제3의 것을 플러스 알파를 떠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글자로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 그냥 글자로 드러나 있어서 확인이 가능해요. 단 아다르고 어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선 승용차라고 나왔어요. 근데 선택지에선 세단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세단 승용차 유형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게 나올 수 있어도 그게 뭐 함축적 이해입니까? 함축적 맥락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다르고 어다르게 적었을 뿐이지 표면적 맥락이에요. 그래서 글자로 확인하시면 돼요.
물론 이 부분을 정말 퍼펙트하게 읽어낸 사람에 비해서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근거를 찾는데. 그죠? 그분들까지 이거를 완전히 읽어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찾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욕심입니다. 그죠? 무리한 욕심이에요. 그 사람들보다는 늦겠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그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왜냐하면 표면적 맥락이기 때문에 글씨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글씨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표면적 맥락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 가정해 볼게요.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 정말 진짜로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정말 끔찍하게 함축적 이해가 나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장하실 거 없어요. 너무 나오질 않아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함축적 이해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2번 선택지가 함축적 이해였어요. 이건 쉽죠. 왜죠? 4번은 표면적일 테니까 4번 근거 찾아보고 소거법으로 맞는지 틀린지. 그럼 얘 하나 남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최악으로 둘 다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글자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내용은 아예 내 눈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 부분은 아예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막 건드릴 수도 없어요. 막 그냥 복잡해 보여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함축적 이해를 물었어요. 엄밀히는 못 풀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어떻게든 풀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2번. 감독관에게 정식으로 항의한다. 3번. 쿨하게 넘어간다. 뭘까요? 당연히 쿨하게 넘어가야죠. 쿨하게 넘어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소거해놨죠? 1번, 3번, 5번 소거했나요? 그리고 2번, 4번이 함축적 이해에서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놔두고 가세요. 쿨하게 건너뛰시라 그 말입니다. 이 두 개 중에 승부를 못 낼 것 같으면 적어도 뭐라도 날리면 안 돼요. 시간이라도 날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놔두고 가시되 본인이 마음속에 그래도 조금 더 가깝다는 정답이 가깝다고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막 근거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그죠? 그럼 일단 개라고 가안의 정답, 막히면 하시지 말고요. 가안의 정답은 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별표는 치세요. 이 별표는 무슨 말이냐? 혹시 인적성을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으면 다시 컴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먼저 쓰고 싶은 만큼 시간을 안 쓰고 일단은 여기까지였다. 이 문제에 대한 시간 배정은 여기까지니까 일단은 넘어가겠다. 혹시 다른 파트, 내 스키마에 맞아서 빨리빨리 너무나 잘 읽히는 파트가 있어서 시간이 좀 절약돼서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 돌아와서 다시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좀 공포스러운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이렇게 막 쿨하게 막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롯데 35문항에 30분이죠. 그래서 35번 문제를 딱 풀었더니 시간이 딱 맞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거 아주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이게 왜 공포스러워요? 이런 데서 조금만 시간 끌었어도 분명히 찍는 지문이 생겼다 그거예요. 그냥 생으로 못 보는 지문이 무조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한두 지문만 있었죠? 이렇게 쿨하게 못 넘어가고 연연하는 한두 지문이 있었죠? 그랬으면 뒤에서 한두 지문 아예 못 풀었다 그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네 문제 못 풀었어요. 뭐 답 없죠. 그렇게 되면. 그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뒤에 찍고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는 어쨌든 뒤에까지 다 풀었다. 그럼 생으로 찍는 건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두 개로 소거해놨죠. 그럼 이거 맞을 확률 몇 프로예요? 50%죠? 근데 50% 이상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래도 한국인 아닙니까? 이게 한국어 시험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2번보다 4번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네이티브적인 느낌을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얘가 요거 가안 정답했죠? 얘가 맞을 확률은 제가 보기엔 75% 이상이에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높다 그거예요. 5대5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수능 모의고사 막 이렇게 채점하는데 푸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막 모르고 막 풀었어요. 막 정신없이. 그럼 막 어려웠어요. 막 확실하게 근거를 찾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상 채점했더니 다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세요. 국어 공부를. 아니 되게 풀기는 어렵게 풀어놓고 막상 채점하니까 다 맞거든요. 그러면 맞은 문제에 대해서는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그 부분을 제대로 독해라고 푼 게 아닌데 그냥 그걸 방치하다 보니까 수능에서 뒤통수 맞아가지고 아니 모의고사 때는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왔는데 수능 때 왜 이렇게 망했지 하고 최저 못 맞추고 막 이런 거예요. 다들 경험 있으시죠? 지금 막 뜨끔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들으시면서. 그래서 75%가 됩니다. 이게 맞을 확률이요. 실제로요. 어차피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뒤에 어떤 지문을 찍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맞출 확률은 몇 프로죠? 5분의 1이죠. 20%예요. 왜냐? 그건 생으로 찍은 거잖아요.
네이티브적인 어떤 느낌, 그래도 어려운 지문이라도 네이티브적으로 인지적으로 한번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푼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5문제 중에 찍어도 확률이 훨씬 올라가요. 어쨌든 못 읽은 글이라도 올라갑니다. 왜냐면 네이티브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찍은 거는요, 미국인이 찍거나 일본인이 찍거나 한국인이 찍거나 똑같아요. 5분의 1뿐이야. 안 보고 찍는데 그게 무슨 네이티브가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분이잖아요.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아니 75%짜리면 됐지. 이거 100% 만들려고 이 뒤에 지문을 왜 20%로 만드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혹시 시간 남는다면 쿨하게 그렇게 건너뛰신다고 여러분들 시간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시간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뺏어가는 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세요. 별표 치고요. 시간 남아서 나중에 이 75%를 100%로 만들어도 되는데 왜 굳이 지금부터 100%를 미리 다 만들고 가시려고 그래요. 뒤에 어떤 지문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되셨습니까? 이게 장문독해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문독해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시간을 잃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시간을 잃으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라. 이게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언어논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롯데는요, 인문계열하고 이공계열의 시험이 다르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 인적성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이 언어논리입니다. 이 언어논리니까 이 언어논리를 아주 잘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언어논리가 최근에 인적성 검사의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영역이에요. 이 언어논리가. 그래서 이 언어논리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또 1, 2위를 다투는 그 파트가 이 언어논리예요. 당연히 이제 자료 해석하고 언어논리가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근 트렌드를 아주 잘 반영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엑기스로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료 해석하고 언어논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70% 돼요. 시험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자료 해석하고 언어논리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내다 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준비할 게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언어논리 조금만 더 준비해 주시면, 조금만 열심히 해 주시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정답률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험 점수 분석했을 때 언어논리 파트가 점수가 가장 낮은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조금만 몇 문제만 더 맞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 다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그 푸는 방법들, 팁들 다 내 걸로 만들어서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그럼 언어논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언어논리가요, 어디서는 뭐 언어추리라고 불리기도 해요. 추리 영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논리라고 하면 한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논리. 자, 첫 번째는요, 뭐냐면 첫 번째는 명제예요, 명제. 명제 많이 들어보셨죠? 명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진실과 거짓. 진실, 거짓 문제인데 이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2-3문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냐면 논리 추론. 논리 추론. 논리 추론. 혹은 뭐 조건 추리. 이렇게 말합니다. 힌트를 주고 그 힌트를 분석해서 최종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명제나 진실과 거짓 같은 거는 풀이 방법이 존재합니다. 추리 방법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대로 풀어내주시면 하면 되고, 요 세 번째 이제 논리 추론이나 조건 추리가 문제인데, 요거는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스타일은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마다 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명제하고 진실과 거짓 요 부분은 제가 딱 알려드리는 대로만 풀어주시면 돼요. 최근에 이 명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제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꼭 잘 잡아 가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명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명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명제부터 시작할 텐데, 명제는요, 일단 우리가 명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명제 많이 봤어요. 첫 번째 명제입니다. 명제란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명제 어디서 들어봤죠? 명제? 고등학교 때 이 집합과 명제라는 거기서 들어보셨죠? 그거 맞아요. 그 집합과 명제, 그 명제 맞습니다. 명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하다. P면 Q이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if then 구조예요. if P 그 다음에 then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써요? 만약 P면
Q이다 라고 이렇게 기호를 쓰죠. 이게 명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명제예요. 이게 명제인데 생각해 볼게요. 명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명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루가 이렇게 있네. 흰색 가루가 있어. 근데 저 흰색 가루가 도대체 뭘까가 궁금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봤더니 두께도 그렇고 소금 같아. 소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결정적으로 아는 방법은? 그렇죠. 먹어보면 되죠. 그럼 만약에 이게 소금이라면 이렇게 명제를 세울 수 있어요. 만약에 저 가루가 소금이라면 맛이 어때요? 맛은? 그렇죠. 짜다 이렇게 되겠죠. 짜다. 이게 명제입니다. 이게 명제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만약에 소금이라면 맛이 달다 이래요. 자, 그럼 이거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위에 건 명제예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밑에 거는 당연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 명제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명제예요. 뭐라 그러냐면 얘는 참인 명제, 얘는 거짓 명제라고 말해요. 참 명제, 거짓 명제. 그러면 거짓 명제도 명제긴 명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문제에서 이런 명제들이 나올 거예요. 뭐 소금이면 맛이 짜다, 뭐 이런 식의 명제들이 나올 거예요. if p then q 이 모양의 명제들이 문제에서 뜰 텐데 뜰 때 그 모든 명제는 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문제에서 다음 명제들은 모두 참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줄 텐데 다 그냥 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나온 건 오케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거 나와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농구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 명제가 나왔어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농구를 좋아한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럼 그래요? 진짜 그래요?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그건 맞는 걸로 치고 가는 겁니다. 그건 옳은 명제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문제에서 조건을 달기도 해요. 모든 명제는 참이라고 가정하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나오는 건 그냥 다 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명제가 하나 나오면 따라 나오는 몇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억나십니까? 역, 이, 대우 이런 거 기억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역하고 이의 역할도 한번 잘 보세요. 역이 뭐냐면 역은 자리를 그냥 바꾸는 거예요. 짜면, 그렇죠? 짜면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짜면 소금이다. 그럼 이는 뭐냐면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면 원래 물론 이렇게 물결 표시를 쓰긴 합니다. 낫은 그렇죠? 소금이 아니면 근데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소금이 아니면 짜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역이나 이 있죠. 역이나 이 특히 역 이게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그래서 역이나 이가 나오면 정답 아닙니다. 걔 정답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역이에요. 역. 역을 보기에다 써놓고요. 있으면 걔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맞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짜면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가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울게요. 이건 답이 아니니까. 그럼 대우라는 애가 있어요. 명제가 있으면 대우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대우는 뭐냐면요. 역과 이를 섞는 거예요. 즉 자리를 바꾸면서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소금, 이 가루가요. 짜지 않으면 얘는 절대 뭐는 아니다? 소금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맞아요. 짜지 않으면 소금은 아니다. 이거 맞아요. 소금이면 짜다가 맞으면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세트예요. 세트. 둘은 그냥 세트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는요. 예전에는 명제를 주고 쉽게 낼 때는 대우가 그냥 답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우는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명제를 주고 그냥 대우가 답이야.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제 잘 안 냅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내냐. 명제를 한 3개 정도 줍니다. 1번 명제, 1번 P면 Q이다. 그렇죠? 2번 명제, 3번 명제 이렇게 쭉 줍니다. 그럼 명제가 3개가 떴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도 존재하죠? 그렇죠? 대우도 1개, 2개, 3개가 존재하죠. 그러면 명제가 몇 개 보입니까? 6개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3개 있으면 대우도 3개 뜨면서 6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가 2개야. 그럼 대우도 2개고 그럼 4개가 뜨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뭐 4개든 6개든 대우까지 찾아서 걔네들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3개를 줬지만 실제로는 6개를 갖고 푸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따라오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이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3단 논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알아요. 이거 되게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A면 B예요. A면 B예요. 그 다음에 B면 C예요. 그러면 A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C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조건 하나 더 붙여볼까요? C면 D다라는 조건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A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D다인다까지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왼쪽이 if예요. if. 그렇죠? if예요. 자, 여기 물론 무조건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가 if니까. 그러면 A면 B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또 이 명제를 연결하려면 이 B가 다시 if가 돼야 돼요. 그렇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B면 C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얘가 또 연결시키고 싶으면 또 C가 if가 돼야 돼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6개, 만약에 3개가 나오면 그 6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풀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게 기본이에요. 명제 문제에 일단 이게 기본이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명제에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고난이도 문제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자, 1번 한번 해볼까요? 1번. 자, 경은 우리 수영, 가영 4명의 학생에게 나머지 학습을 시켰습니다. 숙제를 다 하면 집에 가도 좋다고 했을 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 교실에 남아있는 학생이 누구인가 했습니다. 보세요. 1번입니다. 1번. 첫 번째. 수영이가 교실에 있다면 경은이도 교실에 있다. 자,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만 알게 표시하면 돼요. 저도 시험 볼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표시하면서 해요. 여러분도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진짜로. 뭐냐면 수영이가 교실에 있다면 경은이도 교실에 있다. 자, 수영이가 교실에 있어요. 제가 긍정적인 상황을 동그라미 할 거고요. 부정적인 상황을 X표로 만들어 볼게요. 수영이가 있어요. 그럼 뭐 동그라미를 칠게요. 경은이도 교실에 있어요. 그 다음에 경은이가 있으면 우리는 교실에 없어요. 경은이가 있으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쵸, X표로 하시는 게 낫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가영이가 교실에 없다면, 우리는 교실에 있어요. 가영이가 교실에 없으면, 누구요? 우리는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교실에 없다면, 수영이도 교실에 없어요. 우리가 없으면, 누구도 없어요? 수영이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가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뭘 찾으라고요? 대우를 찾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우를 찾아요. 대우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대우를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세요. 그냥 쭉 쓰시는 거예요. 고민 없이. 그래야 문제가 훨씬 더 빨라요. 이건 뭐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리 바꾸면서 반대로 말한다고요. 그러면 동그라미니까 자리 바꾸면서 X로 바꾸시면 되고, 얘는요, 동그라미 그리고 X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얘는 X 그리고 가영이는 동그라미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얘는 동그라미, 그쵸?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물어볼게요. 맨 마지막 보죠. 가영이는 교실에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영이가 교실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가영이가 교실에 없다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디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야 되죠. if가 여기잖아요. 여기부터요. 자, 가영이가 교실에 없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애들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영이가 교실에 없으면 누구는 있어요? 아, 우리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있으면이죠. 보세요. 1번에서 지금 2번으로 갔습니다. 다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야죠. if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3단 논법에 의하면. 그럼 여기 뭐죠? 경은이, 그쵸? 경은이는 어때요? 경은이는 없어요, 일단. 그러면. 그 다음에 경은이가 없으면 여기로 가야 되죠? 3번. 그쵸? 경은이가 없으면 누구죠? 수영인가요? 수영이도 뭐예요? 없어요. 그러면 가영이가 없으면, 얘가 없다라는 결론, 이건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면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로 쭉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없으면 교실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우리만 답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이걸로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2번도? 그렇죠?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도 4개의 명제가 나와요. 최근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요를 사랑하지 않아요. 국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죠? 거꾸로네요.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요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팝송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재즈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 팝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도 사랑하지 않아요? 재즈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팝송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팝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요를 사랑하지 않아요. 뭐 되게 생뚱맞죠. 갑자기 와인이 나오니까.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요를 사랑하지 않아요. 가요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건 뭐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어차피 얘가 시키는 대로만 우리는 가는 거니까. 그런 거 뭐 생뚱맞은 얘기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본인의 의견을 넣는 건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가볼게요. 그럼 가요를 좋아하면, 거꾸로 말하면 국악은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재즈를 좋아하면 뭐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팝은 좋아한다는 얘기죠. 다시 또 팝을 좋아하면 뭐는 싫어해요? 가요는 싫어해요. 그 다음에 가요를 좋아하면요, 뭐는 싫어해요? 와인을 싫어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가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밑에 A, B를 한번 확인해 보죠. 가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재즈를 사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가요를 뭐요? 사랑하는 사람은 재즈를 사랑하지 않는다. 재즈를 사랑하지 않는다.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볼까요? 가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근데 요거는 여기서 바로 확인이 되네요. 대우 없이. 가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팝을 좋아하고요. 팝을 싫어하고요. 팝을 싫어하는 사람은 재즈를 싫어해요. 됐죠? 1번에서부터 3번까지 가니까 요거 맞네요.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요를 사랑하면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가요를 사랑하면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어디 있어요? 여기 대우에 이미 나와버려 있죠, 그냥. 그렇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거는 3단 논법으로 푼 거. 요거는 그냥 대우로 바로 확인해버린 거. 요건 좀 단순한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대우로 그냥 답이 확인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아까 이제 1번이나 이런 것처럼 연결해야 되는 경우, 대우를 가지고, 그렇죠? 대우나 아니면 이 명제를 같이 합쳐서 연결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답은요, 이거는 A, B가 다 맞네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얘는 그냥 이거에 그냥 대우로 답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A, B 모두 참이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조금 체크를 좀 해주세요. 최근에 3번 문제 같은 스타일이 많이 나오는데, 3번 문제 한 번만 풀어놓으면 돼요. 꽤 어려운데. 자, 보세요. 일단, 전제 1과 전제 2가 있고 결론이 있어요. 앞에 문제랑 다른 게 뭐죠? 앞에 거는 전제를 2개 주고, 그렇죠? 결론을 구해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전제를 하나 주고 하나는 없어. 근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연결해주는 누군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하늘이 흐리면 비가 오고 태풍이 분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분다. 자, 하늘이 흐리다. 이렇게 하나로 해보자. 하늘이 흐리면 이렇게 할게요. 하늘이 흐리다, 하늘이 흐리지 않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비가 오고 그리고 엔드 태풍이 분다. 되겠죠? 오케이. 비 엔드 태풍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답이 뭐예요? 태풍이 불지 않으면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답은요, 태풍이 불지 않으면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태풍이 불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명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거에 대우는 만들어야죠. 그쵸? 태풍 그리고 비. 근데 여기 보세요. end의 대우는 뭐예요? end의 반대는 OR예요. OR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태풍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뭐예요? 하늘은 흐리지. 자,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지금 이게 그쵸? 어떤 말인지. 하늘은 흐리지 않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태풍이 오지 않으면이니까 태풍이 오지 않으면, 여기 태풍 또는 비가 오지 않으면이니까 태풍이 오지 않으면으로 지금 1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태풍이 오지 않으면 하늘이 흐리지 않다예요. 그러면 결국은요, 하늘이 흐리지 않다와 누군가를 연결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쵸?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가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늘이 흐리지 않으면 뭐가 있으면 돼요?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가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있습니까? 하늘이 흐리지 않으면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 1번에 있네요. 오케이. 1번에 있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결해주는 애가 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대우와 얘와 연결해서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얘도 누군가의 대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진짜 명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의 대우를 만들어서 대우와 대우를 연결해서 얘가 결론이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답이 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애가 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애가 기온이 떨어지면, 그쵸?
떨어지면 뭐예요? 하늘이 흐리다. 이게 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요것도 답이고 요것도 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쓰여 있으면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얘가 필요한 게 맞지만 얘의 대우인 얘가 있어도 얘가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대우니까. 그래서 요게 답이 나온 경우가 조금 더 어려워요. 다이렉트하게 내가 필요한 걸 딱 썼을 때 그게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경우엔 그게 대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한번 꼭 별표 쳐놓으시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명제 문제를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쭉 10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세요. 쭉 10번까지 연습을 해보시고 11번하고 12번 그 다음에 13, 14까지 11, 12, 13, 14까지 최근에 들어서 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명제에서 두 번째 토픽이에요. 명제의 두 번째 토픽인데 최근에 요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모든과 어떤이에요. 문제에서 모든 어떤이 나옵니다. 거기 11번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12번을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까 명제에서 P이면 Q이다 했어요. 근데 우리 벤 다이어그램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서 속하고 안 속하고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P가 클까요? Q가 클까요? P면 Q이다요. 아까 얘 있었죠. 뭐냐면 소금이면 짜다예요. 그럼 여러분 짜다가 큽니까? 소금이 큽니까? 짜다가 커요? 소금이 커요? 짜다가 크죠? 짠 거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짠 거 안에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짠 거 안에 소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짠 거 안에. 됐습니까? 짠 거 안에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짠 거 안에 소금이 들어있으니까 이 짜다가 큰 개념이에요. 되셨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제 모든과 어떤의 개념이에요. 모든 A는 B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이거는 그렇죠. B가 큰 거예요. B가 있고요. A가 있어요. 그럼 모든 A, A에서 어떤 걸 고르더라도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모든 A는 B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어떤 A는 B다 그랬습니다. 어떤 A는 B다. 어떤 A는 B다. 그럼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셔야죠. 당연히 A와 B예요. A 중에 어떤 A는 B한테 속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A는 B다라는 사실이 나왔어요. 문제에. 그러면 보기에 이런 경우를 한번 물어보죠. B만 있는 경우가 있다. 이랬어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B만 있는 경우가 있다. B 조건만 되는 경우가 있다. 맞죠?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 있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이 그림에서 보면 B만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림상으로 이 부분이 비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보세요. 제가 숫자를 넣어도 1, 2, 3, 그래서 4, 5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A는 1, 2, 3, 4, 5고 B는 4, 5예요. 그런데 4, 5는 A, B가 공통적인 부분인 거예요. B도 있긴 있어요. 4하고 5라는 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B만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 모든과 어떤은 뭘 그린다? 예, 그림 그려서 푼다. 그림 그려서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 12번 한번 해볼게요. 12번 보세요. 모든 부장은 팀장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부장은 팀장이다. 모든 A는 B다. 그럼 B가 더 크죠. 그렇죠? 모든 부장은 팀장이다. 그러면 팀장이 있고요. 여기 안에 이제 부장이 있겠죠. 모든 부장은 팀장이다. 그렇죠? 부장. 자, 그 다음에 어떤 본부장은 팀장이다. 어떤 본부장은 팀장이다. 이랬을 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떤 본부장은 팀장이다 그랬으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팀장과 본부장을 이렇게 인터섹트하게 교집합이 생기게 그려야 돼요. 근데 그 생기는 부분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왜요? 만약에 본부장을 이렇게까지 넣어서 그릴 수도 있죠. 됐습니까? 요 그림 그릴 수 있어요. 하나.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너무 커서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려야 돼서. 자, 일단 보죠. 그러면 본부장을 그리는데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팀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장이 있어요. 근데 본부장을 그릴 때 이렇게
어쨌든 팀장과 본부장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게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1번. 두 번째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팀장이 있고요. 부장이 있어요. 부장이 이렇게 있는데 본부장을 이렇게 섞어서 그렸는데 부장하고는 안 만나게 본부장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팀장은 본부장이다는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심지어는요.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세 번째 보세요. 팀장이 있어요. 일단 팀장이 있고요. 부장이 있는데 여기 부장이 이렇게 있어요. 됐죠? 본부장을 그릴 때 부장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그려버려도 돼요. 어차피 팀장하고 본부장만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면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어요. 그림은 상관없어요. 첫 번째 봅니다. 부장이 아닌 본부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장이 아닌 본부장. 일단 그렇죠. 본부장들 중에는요. 부장이 아닌 사람들 많아. 이렇게 막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본부장은 부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장이 아닌 본부장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죠. 모든 부장은 본부장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런 데 보세요. 부장 중에는 본부장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건 안 되죠. 이거가 맞다면 모든 부장은 본부장이 아니다가 맞겠죠. 그런데 이건지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것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모든 부장은 오히려 본부장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딱 하나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일단 답은 지금 1번이니까. 세 번째. 본부장인 부장은 없다. 그래요? 본부장인 부장은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본부장이면서 부장인 사람 있잖아요. 본부장인 부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팀장이 아닌 부장이 존재한다. 팀장이 아닌 부장이 존재한다. 그렇죠? 팀장이 아닌 부장이 존재합니까? 그죠? 팀장이 아닌 부장이 존재한다.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디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 팀장이 아닌 부장이 있는데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죠. 보세요. 자, 모든 부장은 팀장이다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렵죠. 모든 부장은 팀장이니까 부장이 이렇게 있고 팀장이 이렇게 있죠. 어떤 부장을 고르더라도 무조건 팀장인 거예요. 그런데 부장이 아닌 팀장이 여기에 있다란 얘기죠. 만약에 이게 존재한다면. 근데 이게 꼭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팀장이 3명이 있는데 그 팀장이 다 1번, 2번, 3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번, 2번, 3번은 부장이기도 하고 팀장이기도 한 거죠. 그럼 그 방학에는 없어요. 부장이 아닌데 팀장인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 아닌 부장이 존재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부장이 아닌 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부장이 아닌 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본부장이 아닌 팀장, 이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이잖아요. 본부장하고 같이 안 섞여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고 1번, 2번, 3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인지하셔야 되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만약에 이 그림에서도요. 지금 이 부분 무조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기출문제인데 그 11번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11번 문제를 보면 자, 11번 문제는요. 모든과 어떤이 없어요. 모든과 어떤이 없는데 모든과 어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1번. 인간의 사고는 언어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사고는 언어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인간의 사고는 언어에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사고가 큽니까? 언어가 큽니까? 사고가 큽니까? 언어가 큽니까? 요거 이제 딱 그려보는 거예요. 같이 그려보세요. 사고가 있고요. 언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고가 있어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인간의 사고는 언어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언어를 하려면 사고가 꼭 필요하다. 맞습니까? 맞죠? 이걸 좀 쉽게 풀면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꼭 필요하다. 여기에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생각해서 이 앞에 게 모든 A는 B다 할 때처럼
사고가 A고 B가 언어다. 그래서 그냥 B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말 그렇지 않아요. 한국말은요, 이 A와 B를 자리를 바꿔버리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그렇죠. 인간의 사고는 언어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면 사고가 큽니까? 언어가 큽니까? 사고가 큽니다. 여기 보세요. 인간의 사고는 언어에 꼭 필요하다. 언어를 하려면 사고가 꼭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언어 중에 사고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 뭐예요? 언어긴 언어인데 사고를 안 해도 되는 언어예요. 그래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언어를 하려면 사고가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언어에서 어떤 부분을 고르더라도 사고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그림이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꽤 어렵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요. 문화는 언어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 뭐가 맞는 거죠, 그러면? 문화, 언어.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언어, 문화. 이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문화는 언어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 문화를 고르면 언어는 무조건 있다. 됐습니까? 그런데 문화를 골랐는데 언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문화를 골랐는데 여기는 언어가 없는 부분이 있죠. 언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문화를 골랐는데 언어가 없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답은 이거예요. 되겠죠? 오케이.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네들이 합치면요. 사고 안에 언어가 들어있고 언어 안에 문화가 들어있어요. 그럼 합치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사실은. 이렇게 합쳐버릴 수 있죠? 됐어요? 그러면 사고, 언어, 문화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 보세요. 문화에는 인간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보세요. 문화를 고르면 사고는 오케이, 당연한 거다. 그래서 답은 참이다.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그래서 거기 13번이랑 14번도 여러분들이 쭉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쭉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15번이나 16번 같은 거는 아까 봤던 그 명제예요. 특히 이제 16번 같은 거 한번 잘 해보세요. 그래서 명제가 나오면 그걸 뭘 찾아서? 네, 대우도 같이 찾아서. 명제와 대우는 한 세트로 이만큼을 가지고 3단 논법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 언어 논리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 명제와 이 벤 다이어그램 모든 어떤 요 이야기들 한 절반 정도 깔릴 거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해드렸던 어떤 거였죠? 그 다음에 제가 진실과 거짓과 또 조건 추리 혹은 뭐 논리 게임이라고 불리는 조건 추리, 조건이 주어지고 답을 찾아내는 것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남았습니다. 두 번째 진실과 거짓 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조건 추리, 그렇죠? 조건 주고 추리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요 두 가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명제는요, 답을 클리어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답을 딱 찾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 논리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 명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명제는 이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명제는 다 맞출 수 있게 반복하시고 연습해 보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개 이야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